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강론입니다. 이 첫 번째로 이제 입주자 관리를 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고 계신 뭐 입주자 또 사용자 뭐 이러한 입주자 사용자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뭐 입주자 대피 또 서로 지켜야 되는 규범 약속 또 분쟁이 있을 때의 조치 더 나아가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거 이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이제 학습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우선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이제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출제되는 부분이 한 4문제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실무에서 이제 가장 쉬운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 2장의 입주자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53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나가보면 입주자와 이렇게 부딪혀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해진 바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주택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관련된 입주자 관리는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여기에서는 입주자 관리이기 때문에 그 입주자, 또 사용자, 또 입자 등, 이거 이제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죠. 이거 이제 1차적으로 관리 방법 결정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구분의 실익은. 뭐, 예를 들면, 장기손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자는 입주자만 낸다, 뭐 사용자는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관계로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되는 부분이 실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죠. 거주를 하면서 이 관리와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규범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네들이 만들어요. 그네들이 만들어서 그네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관리 규약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르게 만들면 이사 가거나 하게 되면 다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폼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이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요 층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관리 주체는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 주체가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층간 소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부터는 이제 주택 법령에 집어넣어서 관리 주체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법적 절차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까지 같이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대의기구인 주민의결기구를 만들죠. 이걸 우리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우리 이제 관리비도 의결을 하고요. 뭐 예산도 여기서 승인을 하고요. 뭐 거의 모든 업무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대의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주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입주대표회에서 이제 의결은 뭐 어떻게 하고 운영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입자 대표회의와 관련해서 그 선출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올해 또 개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법은 진화하는 거니까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뭐 이건 항상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입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임기를 이제 2년 딱 한 번만 이렇게 중임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2년씩 한 번만 하니까 4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잘하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해. 근데 규모도 작아. 할 사람은 없어.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동별 대표자,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 모임 중에 이제 그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를 이제 동별 대표자, 입자 대표 회장이라 그러는데 입자 대표 회장이 뭐 10년, 20년 계속 하니까 이제 좀 여러 문제점 노출이 되어서 동별 대표자 임기를 2년 이렇게 한 번만 중임하게끔 해서 딱 끊어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나중에 조그만 규모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만들어진 거죠. 없는 거예요, 할 사람이. 그래서 좀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개정 내용이에요. 이제 개정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 그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완벽하게 풀면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니까 뭐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경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완화된 부분이 그 임기 완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건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기 입자 대표회의 또 관리 주체, 입주자 사용자 분쟁이 많습니다. 뭐 층간소음 분쟁뿐만 아니고요. 정말 분쟁들 많아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다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요. 또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 이렇게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라는 표현이 없고 여기 관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동주택이니까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곳, 또 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조정은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도 요 이제 임기 완화 부분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듯이 그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임대주택법에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임대주택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이제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올해 살짝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살짝 개정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공동 주거 이론. 주거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론은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게 뭐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요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뭐 여기에서 하나에서 두 개, 뭐 이쪽에서 하나, 뭐 이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 구성이 되고, 요 부분이 이제 빠질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문제 정도로 이제 구성하는 곳이죠. 그러나 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입주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5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그 입주자, 또 사용자, 입주자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된다. 뭐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확히 입주자가 누구냐, 어느 때 어떤 표현을 하는지까지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요 입주자를 1, 2, 3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억을 하실 땐 집주인, 뭐 등기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맺은 공급 받은 자, 이자가 입주자야. 두 번째, 일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소유자라고 할 때 입주자는 장기손 충당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관리비 예치금 누가 부담하느냐, 소유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때 이 소유자가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조부터 45조, 또 55조 및 59조. 여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로 구성이 되는데,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입주자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입주자여야 된다. 그러면 그 입주자는 공급받은 자 소유자만 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입주자의 이 입주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소유자죠. 소유자의 배우자나 또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또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아들, 뭐 부모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이제 선거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소유자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든 직계존비속. 근데 이제 요 선거,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입주자 대표회 이제 구성도 하니까 보면 당연히 이제 소유자는 입주자가 들어가죠. 소유자는 들어가고.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할 때 그냥 소유자의 배우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가 무조건 피선거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서면으로 대리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대리하는 배우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 대리권이 없으면 배우자라 그래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거기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에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안 하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 그래서 이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때 서면 위임권이 없으면 배우자가 될 수 없다, 동별 대표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이 입주자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거주하는데 이 사람 이해이자를 사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차하는 자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자 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주택법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할 때 입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사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입자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자들의 뭐가 권리, 의무 관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입주자 사용자의 권리 의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총론이 되는 거죠. 뭐 가령 장기손 충당금은 소유자인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러면 장기손 충당금을 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뭐 권리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처음에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암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뒤까지 쭉 가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장기손 충당금이 이런 거구나, 하자부수가 이런 거구나, 안전관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신 후에 다시 오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 두 번째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들으시는 분 제 말씀 지금부터 하는 말씀 들어보면 이거 뭐야 뭐 그건 왜 설명을 안 하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그죠? 그 내용을 듣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자, 1번 전유 부분의 구분수요권 처분권은 뭐 잘 알 수 있고요. 동별 대표자가 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늘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진행이 되니까 뭐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바꿔서 쉽게 표현하면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자부수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제 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살펴보신 것처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력구조부에도 하자가 있고, 시설공사에도 하자가 있잖아요. 이 내력구조부든 시설공사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입주자죠. 이건 공급받은 자예요. 그죠? 어쨌든 그 자도 입주합니다. 돈을 주고 샀는데, 비과세요. 당연히 고쳐달라고 하죠. 기간 내, 하자나무 책임 기간 내. 그러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 입주자 고유. 그러니까 이런 공급받은 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4번 행위 변경 등의 동의권과 리모델링 동의권. 이것도 우리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용도 변경한다든지 어느 날 놀이터의 반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다. 뭐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소유자인데 내가 입주자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때는 이렇게 입주자 고유의 권리에 속하는데 거기 가로 열고 보시면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와 비내복 철거는 사용자도 동의해도 돼요. 그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법령 완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실을 확장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보니까 전체 주민들, 그러니까 이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늘리지 못하느냐? 아니, 그러면 이제 사용자 동의를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뭐지? 예, 충분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단순히 막 그냥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한번 다녀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과감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54페이지에 장기선 계획 3년 미경과 조정 동의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장기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 조정하잖아요. 근데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서 뭐 예를 들어 새롭게 뭐 조정할 일이 있다. 그럼 경과전에 조정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장기선 충당금 부담, 관리비 예치금의 부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들으실 때하고 첫 번째 들으실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그쵸? 아무리 형광펜을 발라도 내게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신 후에 다녀오셔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입주자 등의 권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갖고 이자도 갖는 거니까 다 갖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시험 관련해서는 의미는 크게 없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만 갖는, 그죠? 입주자만 갖는 권리가 뭔지를 정확히 해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소화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사항을 좀 보실 텐데, 이제 권리를 보셨고, 이제 의무사항 중에 이제, 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요건 하나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경미한 행위 등의 관리주체 동의. 어떤 행위가 경미한 행위인데, 이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입주자든 사용자든,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어떤 경미한 행위를 할 때는 관리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체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관리체 동의사항에 우리가 뭐 경비실, 그 정화조, 뭐 위험, 또 전기실, 뭐 이런 데 출입하는 행위라든지 표지 부착 행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행위허가 편에서 다시 한번 행위허가 편, 대외 업무의 행위허가 편에서 다시 한번 또 요 내용을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관리체 동의를 받지만 요 행위가 실제로 거기 5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제 42조 2항 3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경미한 행위하면서 주택법제 42조 제2항 제3호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총론의 의미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42조 2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뒤쪽에 보시면 188페이지 189페이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행위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189페이지에 나오는
거기에 창틀, 문틀 교체, 바닥 마감재 교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관리처 동의사항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요것만 딸랑 떼어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떼어서 요기 공부할 때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위만 넣고 이 행위는 관리처 동의 행위가 있고 또 시장 등의 허가 신고 행위가 있고 관리처 동의 받는 행위는 어떤 게 있고 시장 등의 허가 받는 행위는 어떤 게 있고 신고 받는 행위는 어떻게 있고 절차가 어떤지 전체로 행위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거는 행위편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55페이지에 나오는 행위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경미한 행위나 또 행위 변경 이런 이게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게 사실은 요 행위 변경도 여기에 첫 번째 사실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요 부분이 전체 실무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떼어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뭘 좀 정리하고 이렇게가 안 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허가를 전체적으로 행위라는 걸 놓고 관리처 동의받는 행위와 시장된 허가 신고 받는 행위 이걸 대대적으로 분석을 딱 해서 틀을 잡으셔야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보시면 또 가볍게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지금 55페이지에 나오는 창틀, 문틀 교체, 그 틀 안에 있는 것과 189페이지에 있는, 그죠? 18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어때요? 상단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이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88페이지 행위허가를 공부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사실해요. 근데 이제 사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뭐 이거를 뭐 난이도가 중상 정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렵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중 정도에서 뭐 그 정도 선까지 에서 난이도라면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상 정도의 난이도로 바뀌어 버리면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10회 시험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회 시험에서 이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4문제나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뭐 거의 거기에서 당락이 갈렸죠. 이럴 수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이제 행위허가를 공부를 하실 때 정리를 할 거니까요. 예, 그때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요, 요 행위, 또 행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기로 이제 넘겨 놓고요. 지금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리 규약과 또 관리 규약 준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관리 규약 준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 규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단지, 그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혹은 단지의 관리 규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단지 주민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관리와 관련된 규범 약속이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 단지의 관리 규약을 만들려면 그래도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어딘 뭐 있고 없고 뭐 복잡하고 전국 뭐 다 틀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그죠? 기준이 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그래서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관리규약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관리규약 준칙 좋은데 이걸 누가 만들어 놨느냐? 그렇죠. 시, 도, 지, 사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사실 뭐 시도가 16개 시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나라만 해도. 그러면 다 그럼 시도마다 또 다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만들 때 또 이렇게 준칙을 만들 때 이 준칙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포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거 없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이 정도만 달라집니다. 그냥 만든 사람 이름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참조해서 만들죠. 그럼 이 관리규약은 누가 만드느냐? 이거는 사용할 사람들이 만들어요. 누가 사용해요? 그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게 되죠. 그죠? 입주자, 사용자가 만듭니다. 우린 이거를 입주자 등이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에서 만드는지 그 절차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초기에 만드는 경우하고, 중간에 이제 개정하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초기 제정 절차는 한번 살펴보셨죠. 초기의 관리규약 누가 제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사업 주체가 하더라 이렇게 봤고, 그때의 재정은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봤어요. 자, 중간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럽니다. 이 입주하신 분들이 이거 처음에 사업 주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본인들이 물론 사인을 했지만 그 읽어보고 사인했겠습니까? 사업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맞게 현실에 맞게 바꾸자라고 이제 중간 개정을 하게 되죠. 이때의 제안은 이제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이 할 수도 있고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도 가능해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좀 개정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정 동의는 입주자 사용자가 만드는 거니까 전체 입주자 등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입주자 등 과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개정되는 상황을 좀 보면 이 준칙이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포함 사항이 이제 이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대통령령으로 포함 사항을 좀 바꾸면 내용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거 보고 만드니까 시도지사 만든 이 준칙도 개정이 되죠. 그럼 이걸 참조해서 만드니까 이게 바뀌면 또 요것도 바뀌어야 되죠. 그럼 또 이런 절차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된 동의를 거의 한 1년에 한 번이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주민들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고,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지 또 바꿔 현실에 맞는 관리 규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차는 중요한 절차다 그랬죠. 이 절차를 쓰는 경우가 또 두 가지 경우에 더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자치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주민 운동시설, 사우나도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이런 문제도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관리규약을 개정, 이렇게 놓으면 관리규약을 개정. 이런 절차가 어떻다? 다 똑같아.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규약. 근데 관리규약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 절차 정도. 이제 포함사항 이제 규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관리규약 나오고요. 준칙이 먼저 나오죠.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또 다르면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포함사항, 그래서 5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25가지의 포함사항을 적어놨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회계 처리나 또 관리비 예치금, 장기손 충당 이런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총론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실무는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이 뒤에 내용을 다 정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56페이지에 있는 지금 포함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거기 보시면 입자 등의 권리 의무 관계 당연히 들어있겠죠. 또, 예, 거기 보시면 뭐 쭉 내려가시다가 뭐 10호의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운용 방법이나 또 13호의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를 처음 들으면 요율이 뭐야? 사용 절차는 뭐지? 장기선 충당금은 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시면 장기선 충당금은 4가지. 그래서 금액과 사용, 요율과 사용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금액과 사용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하고 요율과 사용 절차는 이렇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율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보시면 어때요? 단순한 암기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무는 반드시 뒤에 전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최근들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24번의 전자투표 본인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증. 저도 이제 저희 현장, 제가 살고 있는 현장에 뭐 관리,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뭐 또 회장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전자투표로 했어요. 이제 본인 인증을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주민운동시설 위탁.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게끔 돼 있잖아요. 주민운동시설 위탁. 그렇게 할 때의 방법 절차. 이런 거 이제 관리규약에 넣도록 하고 있고, 21번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도 관리규약 준칙에 넣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이제 주택법에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이 56페이지 이어서, 자, 이런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이제 관리규약을 만드는데, 거기 56페이지에 입주자 사용자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57페이지에 최초로 만들 경우와 또 3번에 이제 개정하는 경우, 뭐 여기 내용에서 살펴보셨습니다. 관리규약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리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관리규약 포함사항에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좀 됐는지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층간소음. 자, 우선 이제 층간소음의 개념을 놓고 보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그럼 우리는 그냥 위층 아래층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여기에 미칠 수도 있고 이쪽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소음적으로 나타나면 그걸 이제 층간소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 층간소음에 있어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관리 주체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뭔가 개입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밑에 층에서 떠든다라고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도 관리실에서 어떻게를 못 합니다. 위층 가서 조용히 하세요. 그럼 당신이 뭔데? 뭐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협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층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나는 시끄럽게 한 게 없는데, 그럼 이렇게도 못 하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는 그럼 그 기계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를 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조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예요. 그 순서를 좀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피해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게 진정한 피해인지 과민인지, 그건 이제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호소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관리 주체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항이 없는데, 지금은 요걸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알리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그러면 관리 주체가 이걸 들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소음을 유발한 해당 이제 입주자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시끄럽다고 합니다. 좀 뭐 밑에 매트 같은 거를 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해당 입주자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도 뭐 이렇게 뭐 못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불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뭐 이쪽에서는 이 정도 뭐 이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소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분쟁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생긴 거니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이제 할 일이 좀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시끄럽다고 하는데 정말 시끄러운 건지 아니면 너무 과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고 이제 표가 이렇게 이제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준은 좀 기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의 표를 이렇게 보면 일단 소음의 종류는 두 가지로 봐요. 직접 두드려서 나오는 소음하고 직접 충격 소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뭐 음향기기라든지 뭐 피아노 소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할 때요. 체크를 할 때 얘는 직접 땅 때리는 거니까 소음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분 동안 이렇게 소음도를 등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음 난 것 중에 제일 큰 거, 최고 소음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공기 전달 소음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오디오 음향기가 많단 말이에요. 피아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소리가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 조용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꽝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등가해서 소음을 내려야 돼. 뭐 예를 들어 조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꽝꽝꽝꽝 하고 또 조용하고 근데 그걸 또 시끄럽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분간의 등가 소음도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밤에 지켜야 되는 이제 기준치를 만들어 놨죠.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좀 시끄러워도 되는데 밤엔 자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5dB이에요, 밤이. 그러니까 좀 더 조용해야 돼. 낮에서 밤으로 갈 때 마이너스 5dB. 그러니까 가령 뭐 여기 나와 있는 최고 소음도가 57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빼면 돼요, 밤에는. 52. 그래 낮밤 요게 이제 뭐 이렇게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활동을 가지고 하니까 주로 이제 10시에 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를 낮, 밤은 22시부터 이 길 6시까지 잠자는 시간. 근데 뭐 요때 자진 않지만 아무튼 잠들라 그러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숫자를 좀 더 채워보면 43. 그러면 5 빼면 38. 그죠? 여기 45, 5 빼면 40. 뭐, 요 기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자의 기본적인 개념 보셨고, 지켜야 되는, 관리규약과 준칙, 층간소음과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직접 이제 구성을 하고요. 또 분쟁조정 쭉 볼 텐데, 여기는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주의 있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